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 바다에서 볼 수 있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단 한 줄기의 빛도 도달하지 않을 만큼 깊은 해저 6,000m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 심해 생물들입니다. 이곳에 존재하는 생명체는 주변으로부터 매 순간 금성의 약 11배에 해당하는 압력을 견뎌내야 합니다. 이 압력을 면적당 힘으로 바꿔 말하자면 평당 약 20억 뉴턴, 그러니까 무게 10만 톤의 거대 항공모함 2척을 1평 정도 되는 면적 위에 올려놓았을 때 가해지는 힘입니다. 가히 상상도 하기 힘든 엄청난 압력이죠. 바다를 연구하는 해양과학자들은 심해 생명체들이 대체 어떻게 이러한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지, 그리고 이들의 생물학적 특성은 무엇인지를 연구하며 이들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해양 지층의 특성은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심해 환경 등은 어떻게 조성되고 있는지 등의 다양한 주제들을 그들의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죠. 그런데 궁금합니다. 애초에 이러한 혹독한 환경에서 어떻게 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을까요? 본 콘텐츠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다큐 쿠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제작 지원을 통해 제작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만큼이나 우리가 아직 완벽히 도달하지 못해 더욱더 그 신비로움이 돋보이는 공간이 있습니다. 깊은 바닷속, 즉 심해가 바로 그곳입니다. 심해하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신비한 이미지들은 결코 심해라는 곳이 만만하게 탐사할 수 있는 곳이 아님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평소에 쉽게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신비하다 또는 경외감이 든다와 같은 감상을 표현하곤 하니 말이죠. 이와 같은 심해의 환경, 그리고 생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심해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심해 환경을 사람이 직접 들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타이타닉과 아바타를 제작한 유명 영화 감독인 제임스 카메론이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유명한 마리아나 해구를 다녀왔다는 것은 한 번쯤은 여러분께서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영화 아바타의 CG는 카메론 감독이 그동안 탐사했던 심해 환경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유명하죠. 그런데 이 탐험을 위한 잠수정을 제작하는 데에만 장장 7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었고 비용은 무려 340억 원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욱더 특이한 것은 잠수정을 감독이 직접 조종하면서 이 해저를 탐사했다는 사실인데요. 이를 위해 수많은 조종 연습과 예비 실험 등을 수행하던 도중 수심 8,000m의 환경에서 컴퓨터가 정지되는 바람에 죽을 뻔했다는 것은 이 유인 해양 탐사에 대한 두려움과 잠재적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잠수정의 제작에는 신중함이 필요해야 하며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을 투자해 잠수정을 제작해야만 하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혹독한 해저 조건 속에 사람을 대신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로봇을 만드는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무인으로 해저를 탐사하는 잠수정에 관한 연구, 즉 무인 잠수정 연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심해 환경에 관한 탐구를 위해 무인 잠수정의 개발에 관한 연구를 이끈 과학자가 있습니다.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의 이판묵 책임연구원입니다. 이 연구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듣고 싶어요. 이 연구를 시작한 거는 2001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2001년이요? 네, 그 정부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과제가 개발하는 게 무인 잠수정이 그 탯줄이 달려 있는 무인 잠수정이 있고. 탯줄이요? 네, 그 줄이 케이블이 연결된 건데. 오, 그걸 탯줄이라고 표현하나요? 네, 그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처럼 영양분도 공급받고 네네. 정보도 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탯줄인데. 영양분이라고 하면은 전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배 위에서 예. 케이블을 통해서 전기도 공급하고 그 실제로 사람이 해저에 있는 것 같이 매니플레이트 작업도 하고 영상도 보고 그렇게 이제 돼 있는 시스템이 Remotely Operated Vehicle이라고 해서요. 원격 조종 잠수정. 예,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되고 줄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AUV. 해저에 들어가는 무인 잠수정은 크게 유선으로 조정할 수 있는가 또는 무선인가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전원 공급과 데이터 송수신을 담당하는 탯줄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는 케이블이 연결된 상태로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잠수정이라는 의미의 Remotely Operated Underwater Vehicle ROV라는 형태와 케이블 없이 자동항법으로 해저를 탐사하는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AUV라는 형태가 있죠. 케이블을 통해 원격으로 파일럿이 조정하는 ROV와는 다르게 AUV는 잠수정을 운용하기 위한 에너지를 담는 배터리, 그리고 AUV의 항해를 전반적으로 관리할 AI 기술도 필요합니다. 이들은 얼마나 깊은 바닷속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이 잠수정이 해저까지 들어가서 탐사를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깊이까지? 지금 저희가 간 거는 6,000m짜리 무인 잠수정을 개발했습니다. 6,000m요? 네. 6,000m면은 어느 정도 깊이인지 약간 체감이 안 되는데요. 황해 이쪽은 6,000m는 존재하지도 않고. 서해, 네, 황해는 그 깊어도 100m, 예. 뭐 200m 안 되고요. 예. 동남해, 부산 앞쪽 그쪽 가야 한 200m 나오고요. 동해를 동해는 울릉분지가 평균 한 2,000m 수심이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독도 인근 그다음에 북한 쪽으로 올라가면은 최고 깊은 데는 3,500m. 3,500m. 네, 근데 남한만 치면 한 2,500m 정도 수심이 제일 깊은데 전 세계 바다를 놓고 보면은 6,000m 수심이 전 세계 바다의 97% 정도를 커버합니다. 마리아나 해구가 이제 11,000m 11,000m. 가까이 되거든요. 1000m가 네. 넘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이게 해구이기 때문에 극히 일부 지역이거든요. 네. 경제성을 따지면은 수심이 깊어질수록 이제 제작 비용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가장 경제적인 포인트가 6,000m에서 6,500m 그 정도면은 그 해양 과학자들이 관심 있어하는 대부분의 수심을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심해 탐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약 97%의 심해를 탐사할 수 있는 기준 깊이인 6,000에서 6,500m 수심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무인 잠수정. 연구원님께서는 어떤 계기에 의해 이러한 무인 잠수정을 연구하고 개발하게 된 것일까요? 저는 이제 대학에서 네. 기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어떻게 연구소를 이렇게 지원해서 들어왔는데 네. 조선 선박해양도 기계공학이 일부거든요. 그때는 이제 기계연구원이었습니다. 정확한 이름이 기계연구소. 한국기계연구소였군요. 네. 1985년에 연구소 들어왔고 지금 벌써 들어온 지 37년이 됐네요. 와. 근데 이제 그때 들어올 때는 이제 기계로 들어왔는데 이제 배속받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선박을 하게 됐어요. 네. 선박 해양 쪽에. 그 당시만 해도 심해에서 석유를 시추하고 하는 거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동에서 이제 석유 시추하고 하는데 보통 육상에서 하고 해상에서 해도 100m, 200m 이렇게 깊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그 유가가 막 올라가면서 갑자기 뭐 오일 쇼크 있었죠. 오일 파동. 네, 오일파동 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유가가 뭐 계단식으로 점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해 유전 개발하는 거가 이제 붐이 일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해저에서 그 유전을 뚫으려면은 그 해저의 그 웰헤드라고 시출하기 위해서 큰 구조물들이 들어갑니다. 네.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해가지고 해저를 지하를 뚫으면서 드릴링 해가지고 거기에서 올라오는 석유를 그 파이프로 연결해가지고 올리는 건데 네. 그걸 과연 어떻게 할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런 걸 하려면 사람이 못 들어가잖아요. 사람은 뭐 다이버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통 뭐 10m, 20m 그 우리가 레저 다이빙 하는 건 그 정도고요. 그렇죠. 그 뭐 전문가들이 다이빙을 해도 이 천안함이나 세월호 수심이 한 40m 되거든요. 침몰한 수심이 거기도 작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빙 40m만 돼도요. 40m만 돼도 5분 이상, 10분 이상 이렇게 작업하는 게 심해로 내려갈수록 작업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아, 그래서 근데 심해에서 그런 구조물들을 설치하고 뭐 유지 관리도 해야 되고요. 예. 그런 걸 과연 어떻게 할지 궁금했어요. 되게 궁금하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구조물들이 규모가 상당히 클 텐데 사실 큽니다. 그런 구조물들은 이런 육상에서도 어딘가에 설치한다 했을 때 좀 네. 시간이 걸릴 텐데 되게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게 산이나 이런 데 쭉 고속도로 보면 이제 송전탑들이 있는데요. 예. 그런 송전탑이 해저에 설치가 되고 그 송전탑에서 드릴링 할 수 있는 드릴 장비들이 들어가고 그걸 네. 파이프로 연결하고 와. 하는 그런 구조물인데 그건 육상에서 사람이 해도 쉽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거를 해저에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ROV라는 게 국내에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논문도 찾아보고 해외 자료도 보고 그렇게 연구하게 됐고 실험실 내에서 만들어가지고 테스트도 해보고 뭐 시행착오 겪고 물도 새보고 태워 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시행착오 네. 많이 겪으면서 자신감 어느 정도 갖고 해가지고 미지의 영역에 발을 들이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연구원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하지 않았던 무인 잠수정 연구를 가장 먼저 시작하여 여러 성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연구원님께서 관련된 연구를 시작하고 나서 가장 처음으로 사용해본 네. 그 잠수정은 ROV였나요? 맨 처음에는 태초 ROV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크게 얼마나 됐었어요? 그게 이제 1993년에 네, CROV 300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CROV 300. 네, 그 C는 이제 카메라 ROV라는 뜻으로. 아, 그 전에 예전에는 그런 컨트롤러들이 아날로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80년대 되면서 이렇게 퍼스널 컴퓨터나 원칩 프로세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C-ROV 300이라는 ROV를 만들면서 그 인텔 8097이라는 원칩 프로세서를 써서 네. 그 당시 이제 프로그램 짜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작동하니까 잘 네. 작동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기업에서 이거 만들어서 팔아도 좋겠다 해가지고 기업에 넘겨주긴 했는데요. 그 기술 이전에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아주 초창기 버전이라 몇 회 못 팔고. 근데 어쨌든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카메라로 물속을 보니까 네, 신기했겠어요. 신기하죠. 좀 만든 사람들도 신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기 위한 노력인 무인 잠수정의 초기 모델이었던 CROV-300. 이것을 처음 운용했을 때 바라본 바다의 모습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사실 제가 수영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예. CROV 300에 얘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보면서 물속에 이렇게 물고기 다니는 것도 보고 이러면서 어떤 그런 약간의 그 성취감이나 쾌감 같은 것도 느끼곤 했는데요. 예. 그 당시에만 해도 좀 제법 컸어요. 근데 요즘은 그 정도 기능을 갖고 있는 ROV들은 이렇게 거의 보온병 예? 요 정도 크기로 줄어가지고 요즘에는요? 네, 그러면서 기능도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초창기에 시작 단계에서 네. 그런 걸 만들었다는 거는 굉장히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저는 연구소에서 이제 월급을 받지만은 거의 그 취미로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취미처럼 일을 하니까 재밌고 하여튼 그러면서 많이 배웠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신호 처리들, 그다음에 센서, 신호 처리 하다 보면 DSP라고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 전용 칩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칩을 이용해서 소나 신호도 처리하고 네. 뭐 이런 것들을 그 당시 해보면서 재밌게 하면서 저희 연구소에서 메카트로닉스나 전자공학이 같이 접목된 기술들을 제가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속에서 장비를 운용하려면 특히나 심해 조건에서 사람을 대신하여 환경을 탐사하고 작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압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하다못해 몇십 미터짜리 간단한 방수 제품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이에 관한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대가를 많이 치르면서 배운 것들이 많습니다. 망가지니까. 망가지고 사소한 데서 셉니다. 꼼꼼하게 주의해서 디자인 다 하는데요. 네. 정말로 사소한 데서 이렇게 물이 새고 이게 물 들어오면 안에 다 망가지거든요. 그렇겠죠. 네. AUV 같은 경우는 물 들어오면 곧바로 그 부력을 잃기 때문에 곧바로 이제 유실로 이어지고요. 그 ROV 같은 경우에는 tet출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는데 끌어당기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데미지가 크죠. 물론 첨단 과학도 중요하지만은 기초 과학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그런 기술들이 밑바탕이 되는데 그런 기술들이 간과하면 안 되는 정말로 기본이 되는 거는 충실해야지. 골프 칠 때 뭐 고개 들면 진다고 조금만 이렇게 자만하든지 하면은 바다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실수도 무참히 그런 게 실수가 드러납니다. 그렇군요. 물속에서는 이게 떠 있기 때문에 외력이 조금만 받아도 그 발력 때문에 움직이게 되거든요. 마치 우주와 같이. 우주와 똑같습니다. 떠 있는 상태에서 작업하려면은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물속에서 볼트를 하나 돌리려고 하면 볼트를 돌리면 볼트가 도는 게 아니고 몸이 돌죠. 그렇겠네요. 네, 마이크로하게 들어가면 또 마이크로한 대로 어렵고. 마이크로한 대로 또. 네, 그 규모가 또 커지면 커지는 대로 어려운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물속에서 하는 거는 재미도 있지만은 항상 위험 요소도 있고 챌린징합니다. 그렇군요. 해볼만 합니다. 조그마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바다 환경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고 연구하고 개발함을 통해 해양과학자들의 눈과 손이 되어주는 무인 잠수정은 보다 다양한 형태로 제작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연모사를 통해 만들어진 무엇보다도 독특하고 독창적인 형태의 무인 잠수정이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그 영감을 얻는 데는 자연에서 많이 없거든요. 물속에서도 물고기들도 보면은 광어 같은 애들도 있고, 네. 그 일반적인 물고기도 있지만은 네. 고래 같은 물고기도 있고, 장어 같은 경우는 뭐 뱀하고 비슷하게 생겼고요. 아, 그쵸. 주로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이 관심 있게 아이디어 내가지고 해파리 로봇도 만들고 오징어 로봇도 만듭니다. 저희도 영감을 얻어가지고 크랩스터라는 걸 개발했어요. 크랩스타. 크랩이 이제 개고요. 랍스터가 가재 있죠. 예, 근데 바다가재. 그거의 합성어입니다. 아, 크랩스타. 네, 개이면서 가재처럼 이렇게 바닥도 기고 날아가기도 하고 치타 로봇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랑 비슷하게 다리가 6개입니다. 얘는 보행도 하고 네. 필요하면은 떠서 그 다리로 이렇게 노젓듯이 오. 다리를 접으면 이게 다리가 노처럼 생겼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노접으면서 이게 유영하기도 유영하면서 가는 그런 로봇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복합 이동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예. 세계 최초로 저희 연구팀에서 만들었습니다. 심해 환경의 다양한 탐사 및 작업 조건을 고려해 때로는 걷고 또 때로는 다리를 활용해 헤엄쳐 유영하는 형태의 개와 가재의 특성을 모방한 크랩스터라는 무인 잠수정은 세계 최초로 복합 이동이 가능한 무인 잠수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잠수정들을 실제 해양과학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게 될까요? 해양 과학자들은 배 위에서 원격으로 물고기도 잡고 센서들을 내려가지고 밑에서 센서를 채집을 합니다. 근데 이 센서 채집하는 게요, 사람으로 치면 눈 감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물 떠오는 거랑 똑같아요. 동해 같은 데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 시추하는 코어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네. 내가 필요한 위치 가면 거기서 똥 떨어뜨려서 이렇게 퇴적물을 이렇게 코어링 하는데 그 배 위에서 조종하기 때문에 2,500m 밑에 있는 위치를 미세하게 조종하기 어렵거든요. 어렵죠. 내가 딱 찍고 싶은 위치를 찍으려고 하면 배가 이미 이렇게 이동하고 있고 배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 해도 센서가 이렇게 쭉 밑으로 내리면 물의 외란 때문에 자기 위치를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겠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저희가 이제 갖고 들어가면 잠수정에 들어가서 샘플링하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정확하게 샘플링하고 와. 필요한 것만 채집을 하죠.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정확도가 훨씬 올라가네요. 위치 오차도 뭐 1m 이내 와. 이렇게 나오니까 데이터의 정밀도나 퀄리티가 많이 다르죠. 해양과학자들이 해양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 무인 잠수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겠네요. 네. 그 예전에는 이제 이런 장비가 없어서 못했고요. 정밀 조사를 하려면은 수중 로봇이 없으면은 그런 데이터를 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무인 잠수정은 해양을 연구하는 과학자들로 하여금 실제 심해에 들어가서 연구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금껏 우수하게 극복해주고 또 개선해주고 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이 ROV, AUV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더욱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자동차로 놓고 보면요, 처음에 자동차 나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개념은 같거든요. 바퀴 4개가 있고 바퀴로 굴리면 가고, 어떤 기술이 접목되어 있냐에 따라서 지금은 자율자동차까지 왔지 않습니까? 네. 심해 과학 연구하는 것도 유인 잠수정이 사람이 타고 들어가서 물속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들이는 노력에 비해서 얻는 게 많지 않아요. 그렇군요. 자기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그렇죠. 사고 나면 곧바로 이제 바로 죽을 네, 수 바로, 있는 네. 환경이니까. 근데 마치 이제 우주를 개발하는 것과 비슷한 그렇습니다. 느낌이군요. 네, 우주를 사람이 타고 우주 가는데 예. 우주선에 문제가 생기면은 예, 바로. 챌린저 폭발하는 것처럼 폭발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안 돌아올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타고서 가서 보는 거하고 기계가 보내서 로봇이 가서 하는 거하고는 또 좀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해양과학 하시는 분들은 유인잠수정의 필요성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람이 안 탔는데 유인잠수정처럼 마치 사람이 타고서 얻는 결과 같은 걸 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그게 이제 결국은 인공지능이 들어가야 되고 네. 자율운항 기술들 이런 게 다 접목이 돼야죠. 사람이 들어가서 판단할 수 있는 거를 잠수정 안에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와. 그런 쪽으로 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인잠수정을 타봤어요. 프랑스 이프레메라는 해양연구원에서 유인잠수정을 운영하는데 네네. 거기 어떻게 기회가 닿아가지고 한번 타봤는데요. 네. 그래서 깊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2,000m 정도. 2,000m 들어갔다고요? 네, 2,000m. 프랑스 그쪽 뚫롱 밑에 네. 그 지중해 2,000m의 암초가 하나 있는데 거기 시험 다이빙 할 때 들어갔거든요. 해저에서 숨 쉬고 있는 모습을 하나하나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바로 코앞에 심해 생물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거든요. 네. 근데 그거 보고 있으면 이제 경이롭습니다. 와, 근데, 경이롭겠네요. 그 어떤 그 현장 체험이 로봇이 내려가서 볼 때하고 또 다른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를 사람이 배 위에서 얻을 수 있다면은 과학기술이 인류 과학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이제 그런 쪽으로 꿈을 갖고 있는데 금방 이루어질지 아니면 뭐 영원히 안 이루어질지 이거는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비교적 그 바다가 이제 삼면이라 바다에 많이 친숙한 편입니다. 네. 심지어 스위스 같은 나라는 바다가 없잖아요. 아, 바다가 없죠. 근데 거기도 AUB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와, 바다가 없는데도. 네. 관심을 갖고 하니까 산속에서도 AUB를 합니다. 와. 스스로 판단하고 대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오늘날 딥러닝 기반의 AI 기술이 접목된 자율무인 잠수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실제 사람이 들어간 것과 같은 감상을 전해줄 수 있는 기술. 생각만 해도 멋진 기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여 시청자 여러분들 중 해양 과학 기술에 또는 해양 로봇 개발에 관심이 있을 분들을 위해 관련 분야를 장차 미래에 연구하고픈 사람들을 위한 코멘트를 부탁드렸습니다. 일반 육상의 로봇 이런 거는 조그만한 방에서도 예. 그냥 막 뚝딱거리고 만들어가지고 작동해서 잘 되면은 이게 뭐 대박이 날 수도 있는데 네. 물속에서 하는 거는 이렇게 뚝딱거리고 만들어도 대박 날 것 같은데 물속에 넣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안 되고 막 이제 그렇고. 그래서 실험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제 심해 환경을 재현하는 그런 시설도 있고 수조도 있고 파도 바람 막 치면서 작업하게 하는 그런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실험 시설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큰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장비가 되니까 네. 여건이 됩니다. 이런 시설을 갖고 있는 연구소가 국내에 몇 군데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오셔서 연구를 하면은 네. 일단은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요. 네. 결국은 이제 바다 나가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배 타고 나가서 이렇게 실험도 하고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여건들이 연구소는 이제 시험선 연구선들이 있습니다. 아. 그런 선을 이용해서 실험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들이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발견되거든요. 피드백 받아가지고 보완하면은 뭐 세계 최고의 수중 로봇 만드는 거는 환경이 되니까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유익하셨나요? 이 영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제작 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소개된 내용은 2006년과 2010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각각 선정 및 수상된 후 10년 뒤인 2021년 연구에 관한 성과를 심층 추적 조사한 연구 주제인 무인 잠수정에 관한 개발 이야기입니다. 본 영상이 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해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그리고 촬영 협조 및 자료 제공을 적극 협조해주신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이판묵 책임연구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스키 채널은 여러분들의 영상 몰입을 위해서 메인 영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임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채널 운영의 대부분은 후원금 및 영상 제작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 또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채널에 후원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 크레딧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든 분들께서도 후원을 통해서 채널 운영을 도와주시고 계시죠. 추가로 후원해주시는 분들께는 영상이 제작되는 동안에 미공개 영상도 만나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연구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영상 속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도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비하인드 영상을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